감히 내 손주들을 버려? 윤정아 회장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낡은 고아원 복도 공기를 단번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손을 굳힌 채 구석방 침대에 웅크려 앉은 두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민수, 윤민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성,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얼굴들. 태호가 해맑게 웃던 어린 시절,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 기억하니?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정화를 경계하는 듯 민수 뒤에 숨었죠. 그들의 눈엔 낯선 어른을 바라보는 불안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잠시 할머니 품에 안기던 그 기억은 아이들 마음속에서 너무 오래전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우린 할머니 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두고 가버렸어요. 그 말에 정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몰라보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졌다는 사실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였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서진 과자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 손주들을 버려? 정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맺힌 고요한 분노는 앞으로 벌어질 복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회장은 새벽 햇살이 창틀을 스치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 덕분인지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였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지만 그 안의 미소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 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회사의 수많은 현안을 처리하면서도 손주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손주 둘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었지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기업을 일구기 시작했던 지난 세월은 어느 한날도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태호가 데려왔을 때 정화는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얇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을 삼키고 어서 와라, 우리 가족이 되자라고 말해 주었지요. 손주 2명이 태어났을 때 정화는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작은 손과 발, 옹알거리며 웃던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라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태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미란의 표정은 애도를 넘어선 어떤 해방감에 가까워 보였지요. 어머니,
아이들과 잠시 지방에 내려가 있을게요. 서울은 너무 숨이 막혀요. 태호 생각이 나서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그 말에 정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누구나 다르게 흘러가는 법이라고 믿었기에 미란의 선택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이후 미란은 양육비가 필요하다며 차근차근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학원비, 병원비, 전세금, 생활비. 갓 홀로 된 며느리가 손주 둘을 키우며 고생한다고 여겼기에 정화는 한 번도 돈을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의문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한 번도 영상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고 사진은 늘 똑같은 배경, 똑같은 웃음, 똑같은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정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재단 일정으로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구석방 침대에서 낯익은 눈매를 가진 두 아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가진 손주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미란이 지금까지 보내온 모든 말과 사진이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고아원에서 돌아온 날 윤정아 회장은 아무도 없는 응접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재단 회의를 준비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버거웠습니다. 머릿속은 민수와 민지의 얼굴로 가득했고 아들 태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소파 팔걸이를 조심스럽게 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니, 미란아? 도대체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미란이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저 이번 달 양육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말에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본 민수는 감기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양육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란아.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어 듣는 사람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이번에도 같은 옷이네. 지난번에도 그 옷이었던데? 순간 통화 너머에서 아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그 짧은 숨소리 하나에도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애들이 그 옷을 좋아해서요. 그래. 그런데 영상통화는 오늘도 어렵겠니? 애들이 감기가 심해서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정화는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본 아이들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누군가의 품에 기대어 자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그림을 보고 있었지만 아직 며느리의 입으로 듣지 못한 말이 하나 있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푹 쉬게 해라. 정화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정화는 비서실장을 불러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란이 최근 몇 년간 사용한 계좌 내역, 아이들 학교 기록, 예방접종 날짜, 병원 진료 기록. 너무 깊게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말하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족의 일이다. 가족 일이면 더 정확해야 한다. 그 말은 온화했지만 그 속엔 어떤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자료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서류철을 한 장씩 넘기며 말없이 눈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병원 기록은 정확히 3년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미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한 바로 그 시점과 기이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학교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은 고아원에서 기부받은 단체 접종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정화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미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말한 그 해,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양육비를 2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은 지원이 부족해서요. 학원비, 병원비 서울보다 더 비싸네요. 그 말이 눈앞에서 문장처럼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 저토록 잔혹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허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내가 내 돈을 가져간 건 괜찮다.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겪은 외로움은 누가 책임질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그 단단함이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고아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정아 회장은 이른 아침 운전기사에게 고아원 앞에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큰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전날 보았던 민수와 민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였죠. 두 아이의 이름을 종일 부를 만큼 가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정화가 다시 찾아온 이유를 알고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이 지내는 생활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두 뒷모습. 민수는 동생의 이불을 개어주고 있었고, 민지는 오랜 시간 간직한 듯한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설명보다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 아이들 처음 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원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가셨다는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엄지를 가볍게 구부려 떨림을 숨겼지만 가슴 안쪽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 혹시 누군가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정화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곳에 이름을 남긴 보호자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원장은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박미란 씨, 두 아이의 친모로 기록돼 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릴 때 헤어진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순간 뼈처럼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몸에 멍이 조금 있었습니다.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었던 손주들. 그 사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최대한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봤던 할머니 기억하니?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숙인 채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정화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추셨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손길에 놀랄까 봐서였지요. 그녀는 아이들의 옷 상태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구멍, 해진 무릎, 낡은 신발. 그동안 자신이 보내온 양육비의 절반만으로도 아이들은 넉넉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초라한 흔적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두 아이는 처음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려 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들의 성이랑 이름을 바꾸려 했거든요. 원장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오류가 있어서 본명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와 민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녀는 절대 이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근데 아직 친모가 살아있어서 절차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화는 고아원을 나서며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 어디에선가 며느리 박미라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수하는지. 정화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라나, 내가 만든 거짓말. 이제 내가 끝낼 차례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아원을 떠날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되찾아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윤정아 회장은 고아원을 떠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가늘었는지, 민수의 작은 손등에 얼마나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 민지가 낯선 사람을 보면 왜 몸을 움츠리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무실 문을 닫고 홀로 남았을 때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들을 누군가는 가차없이 버렸고 또 누군가는 바로 곁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무너져 있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온 사람.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행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책상 위 서류철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기록은 너무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결국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법무팀장을 호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회장님? 정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회사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고아원 입소 기록을 전부 확보하세요. 둘째, 미란의 지난 3년간 재정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세요. 셋째, 누가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어떻게 말하고 갔는지 가능한 모든 진술을 들으세요.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며느님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정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허나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단 한마디도 흘러들어가선 안 될 겁니다. 그 말에는 깊은 결심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미란에게 어떤 단서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이상 기류에도 민감하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정화의 책상 위에는 미란의 지난 3년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갔다고 말한 돈은 실제로는 명품 쇼핑과 펜트하우스 계약금으로 사용됐고 아이들 병원비라는 항목은 대부분 미란 본인의 시술 및 피부과 내역이었습니다. 모든 영수증에는 미란의 사인이 또렷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넘기며 억지로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돈이면 민수와 민지가 평범하게라도 자랄 수 있었는데, 이 돈이면 겨울에 덜 춥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슬픔을 삼키며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일이 흐트러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정화는 고아원 원장과 교사, 아이들을 처음 맡았던 직원들과 모두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면담했습니다. 그들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믿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더군요. 어린아이들인데 포기하는 게 그렇게 빨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정화는 손등을 가볍게 쥐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부서지는 순간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미라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손주들의 작은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몸무게가 애써 남긴 자국, 낡은 인형 옆에 놓인 작은 구두 한 짝. 그 어떤 장면보다도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화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당장 따지고 싶었고, 묻고 싶었고, 그녀의 얼굴을 보며 왜 그랬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전화를 거는 대신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미라는 경계할 것이고
진실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을 만들 것이며 법적 절차 역시 꼬일 것입니다. 정화는 자신이 평생 깨달아온 진리를 기억했습니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분노는 이를 망치지만 침묵은 상대를 무방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미란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겠다고, 평소처럼 대하고, 평소처럼 도와주고, 평소처럼 믿는 척 하겠다고,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정화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란아, 내가 쌓아온 거짓말, 내가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고 단단한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준비는 끝날 것이고 미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을 스스로 밟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윤정화 회장은 이사회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안건은 회사의 신규 사업도 투자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자료 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신탁 구조 변경. 이사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화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정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건은 회사의 미래와 제 개인적인 사정이 함께 얽힌 문제입니다. 제가 가진 자산의 사용처를 재조정하려 합니다. 자료를 읽어보시죠.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문서를 살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손주 윤민수, 윤민지 장기 신탁 설계, 후견인 지정 준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화는 고개를 부드럽게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다 갖춰진 뒤에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말 끝에는 미세한 단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의 결심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이사회 승인을 완료한 뒤 재단 이사들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장학생 제도를 새로 마련하세요. 그리고 고아원 지원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선합시다. 겉으로는 복지사업 확장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정화의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모임을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마음이 약해지셔서요.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다 제가 잘 돌보고 있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더 당당하게 행동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정화가 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화는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무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들 입소 기록,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모두 법적 효력이 있게 정리하세요. 법무팀장은 서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라면 유기와 장기 방임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친권 제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해 사치한 사람이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것. 며칠 후 정화는 고아원에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혹시 허락해 준다면 주말마다 밥을 같이 먹고 싶구나. 편지를 들고 선생님이 읽어주자 민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편지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주말 아침 정화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정화는 최대한 담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밥 먹을래? 할머니가 민수랑 민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왔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뒤따라왔습니다. 식당에서의 시간 동안 정화는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찬을 챙겨주고 뜨거우니까 조심해. 입에 맞니? 작은 말들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녀가 친할머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정화의 시선 속에는 오래 억눌렀던 사랑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구나. 집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기와 사기, 부당이득, 반환소송 초안 가져오세요. 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 신청서도 마무리하세요. 내 재산 대부분은 아이들 명의 신탁으로 넘기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부터 번복은 어렵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고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번복할 생각 없습니다. 펜 끝이 마지막 글자를 찍는 순간 부드럽던 표정은 확고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준비되었다.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은 건 단 하나. 미란을 불러 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 정화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미란아. 윤정아 회장은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화함은 흔적도 없었고 대신 차갑게 식은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미팅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끝을 내는 날이 될 겁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는 법무팀, 조사팀,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했고 정화는 가장 먼저 도착해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손끝에 떨림 하나까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박미란 씨 도착했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꾸민 미란이 여유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어요? 무슨 일? 정화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앉아라. 평소 부드럽던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짧게 내리찍는 명령형이었습니다. 미라는 순간 멈칫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미란이 대충 훑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뭐죠?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버린 날의 기록이다. 미란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입 닫아라. 정화의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동안 너는 듣기만 해. 변명은 허락하지 않겠어. 정화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화면, 아이 둘이 울면서 문 앞에 서 있고 멀리 걸어가는 미란의 뒷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몇 달을 고아원 문 앞에서 울었다. 정화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넌 그날 바로 명품 가방을 샀더구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전 그냥 잠시 맡긴. 정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3년을 맡기는 게 잠시냐? 정화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품 쇼핑 영수증, 에스테틱 기록, 해외여행 일정. 모두 양육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 내가 보낸 영상.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부 조작이더라.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려고. 정화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아이들을 버렸다는 말이냐? 내가 살겠다고 날 속이고 돈을 빼갔다는 말이냐?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서류철을 꺼내 책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줄이 선명했습니다. 친권 정지 및 유기 아동 관련 형사 고발.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머니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줄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판결을 읽는 사람의 음성만 있었습니다. 너는 내 손주들을 고아원에 처참하게 버리고 내가 준 돈으로 내 삶만 치장했지. 그리고 아이들은 매일 엄마가 오길 기대했다가 매일 밤 또 엄마에게 버려졌겠지. 미라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제발. 정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너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정화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란이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엄마가 곧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엄마가 우리 버린 거지? 그 말은 미란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이었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왔단다.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친권은 정지될 거야.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빼앗아간 돈은 모두 손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화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그 말은 선언이었고, 집행이었고, 심판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울어야 했던 아이들은 이미 너무 오래 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날, 윤정아 회장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마침내 아이들이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회장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는 일만 남았군요. 그 말은 짧았지만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손주들을 데리고 오랜 시간 문을 닫아두었던 아들 태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태호가 젊은 시절 쓰던 책상과 침대, 그 위에 놓인 낡은 축구공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긴 누구 방이에요?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 방이란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에서 꿈을 꾸고 웃고 울고 무엇보다 너희를 기다렸던 사람이지. 민지가 조용히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좋아했어요? 정화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이라고 늘 얘기했단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 처음으로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화는 두 아이에게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원한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 서두를 필요는 없지. 마음이 편해질 때 천천히 하면 된단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진짜 우리 사랑했어요? 정화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이야. 그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아. 그 말은 아이들의 굳어진 마음에 첫 균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재단 이사들과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확장해 주세요. 그리고 고아원 환경 개선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도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사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고 그녀가 단순히 복수가 아닌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정화와 아이들은 점점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정화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민지는 정화의 옷자락을 잡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왜 데리고 왔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답했습니다.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너희를 버린 사람이 두 번 다시 너희 인생에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란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린 또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정화는 그 아이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단다. 그 포옹은 아이들이 다시 배우는
안전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박미라는 모든 판결 이후 어둡고 텅 빈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친권 정지, 사기유기 혐의, 부당이득 반환. 그녀의 삶에서 남은 것은 굴욕과 죄책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미란 씨 형량을 줄이려면 반성문 작성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라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거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아이들을 버렸을까? 그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었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정화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지는 꽃잎을 모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웃었고 민수는 축구공을 차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너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단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을 이제 내가 대신 지켜줄게.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태호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매주 여기 와요. 정화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매주 오자. 민지는 정화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설렘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날 아이들은 버려지지 않은 가족이 되었고 정화는 다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지며 하나의 온화한 가족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